자, 입지계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8페이지 있죠. 그래서 입지계수는 58페이지 가시면 도시경제 기반 이론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기반 산업이 수출 산업이에요. 이게 이제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경제 기반 순수라는 거는 딱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입지계수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입지계수라는 것은 자, 내용을 본다면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의 전국 점유율에 대해서 지역 점유율의 비율은 자,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는 곳에 자동차 산업이 들어서요. 자동차 산업. 울산 자동차 산업은 수출 산업입니다. 자, 이게 들어서게 되면 고용 인구가 많아져서 자, 이게 이제 밖으로 수출하는 산업을 기반 산업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고용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 많이 늘어나니까 뭐 식당도 늘어나겠고, 학원. 이 내수 시장이 이제 비기반 산업이거든요. 비기반 산업. 그럼 기반이 잘 돼야 비기반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산업이 기반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이 어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럼 적용 예는 자, 전국의 고용자 수가 100명이고 그중 자동차 산업이 10명 종사하고요. 울산의 고용자 수는 10명이고 그중에 자동차 산업이 2명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자,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지역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죠.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간다. 자, 그러면 울산의 자동차 산업이 전체에서 10명 중에서 2명, 20%. 전체 자동차 산업 100명 중에서 자동차 산업이 10명이다. 10%잖아요. 그럼 2잖아요. 그럼 우리가 2니까 1보다 크면 무조건 이건 기반이에요. 수출 기반. 1보다 작으면 기반이 아닌 비수출 기반이죠. 1이면 누구나도 이제 다 소화하니까 그냥 자급자족 한다는 거죠. 자, 입지계수가 1이면 1보다 큰 산업은 해당 산업이 그 지역의 수출 산업, 지역 기반 산업, 특화 산업이 되고요. 울산에서 자동차 산업이 입지계수가 2라는 것은 자, 수원에서 전자산업이 입지가 계수가 1.5라면 자동차 산업은 울산에서 경제기반 산업이고 전자산업은 수원에서 경제기반 산업이라는 거죠. 저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이론보다는 계산 문제가 떠요. 그래서 7번을 같이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수는 나열하여라. 자, 전국의 3개의 도시와 2개의 산업이 많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전자가 아니라 섬유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갑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 뒤에 해설해 보시면 전국은 똑같아요. 그래서 2천에 1000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은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똑같기 때문에 그 도시만 보면 돼요. 도시만.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우리가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2000분의 1000이라는 건 같단 말이에요. 그럼 400에 250만 보는 거죠. 그럼 400에 250은 계산하면 0.25가 되거든요. 자, B는 500에 250이니까 반이잖아요. 0.5, 50%입니다. 자, 500에 1100은 우리가 0.4545니까 45.4%가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걸 봤을 때는 A, B, C에서 A가 제일 크죠. 그래서 A, B, C에서 1번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기출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모의고사가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는 또 우리 강사분이 계신다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전국 같으니까 도시 크기만 본다면 500에 250은 딱 중간에 오거든요. 500에 250. 그 다음에 400의 반은 200인데 넘잖아요. A가 높고 1100의 반은 550인데 안 되니까 C가 이제 가장 작죠. 그래서 A, B, C 순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전자산업 본다. 500의 반은 딱 250인데 400의 반은 200인데 안 되잖아요. 이게 크겠고 1100의 반은 550인데 이게 크겠죠. 그래서 전자산업은 반대로 된다. 그럼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계산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여러분 보세요. 250을 400으로 나눠서 따로 계산하고 자, 1000을 2000 나눠서 0.5로 한다면 다른 데에서 필기를 한 다음에 또 나누셔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요. 외압기는 곱하고 내항은 나눈다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랑 같이 보시는데 저 같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자, 외항은 곱해요.
그럼 2000, 자, 250 곱하기 2000 나누기 내항 400 나누기 1000을 때려버리시면 1.5가 그대로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1.25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기반 산업이 되겠고요. 자, B도시입니다. 자, B도시는 외항끼리 곱해요. 250 곱하기 1000, 250 곱하기 1000을 곱한 다음에 안에 있는 나누기 500, 나누기 1000을 나눠버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시요. 250 곱하기 외항 2000 나누기 자 500 나누기 1000을 때려버리시면 1이 되거든요. 1은 자급자족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그 탄력성 할 때도 똑같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외항끼리 곱하고 내가 나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고 나눈다. 이것도 2000 곱하기 자 500 곱하기 2000 나누기 1100 나누기 1000을 때려보내시면 0.909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0.9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A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해설대로 이렇게 저희 펌법도 가르쳐 드렸으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A, B,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도시가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도시가 지역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 어떻습니까? 빨리 푸시는 분들은 자 2000에 1000 그죠? 2000에 1000 400에 250이잖아요. 그러면 좀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안 적더라도 그냥 바로 250과 2000을 곱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둘 중에서 어느 걸 먼저 나눠도 되거든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계산 방식인데 자 이건 좀 개의차가 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랑 여기를 이제 구하라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쳐서 2000에 1000에 400에 250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출제기 가능성 높고요. 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성비가 좋은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32회 때 나왔기 때문에 좀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근데 또 한번 보실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입지론으로 갑니다. 입지론은 이제 가성비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공업 입지론은 이제 배버만 나왔다가 레시가 최근에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의 형성 과정. 내일서부터는 이제 중력 모형,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끌어당긴 그 유인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가 있고 허프가 있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매년 출제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29, 30, 31, 32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도 이렇게 나오지만 계산 문제도 출제가 돼요. 26, 27, 28.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론 하나, 계산 하나 나왔다는 것은 이론과 계산을 같이 가셔야 되는데 주거 입지는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 입지는 보통 그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요. 나온다면 1차는 출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대론을 했기 때문에 공업 입지론은 2차, 3차 산업으로 이제 보통 흐르기 때문에 3차에서 거의 뜹니다. 자, 상업 입지론에 제가 여기 요약은 내일의 소멸력 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요약집으로 가셔서 잠깐 공부를 해보고 올게요. 자, 그래서 59페이지 주거 입지는 전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상업 입지는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론은 제가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60페이지죠. 가시면 크리스탈러 이론이에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이제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중심지의 형성 과정. 자, 끝입니다. 자, 끝이라고 할게요. 크리스탈러. 얘는 이제 중심지의 이론을 주장하면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한 거죠.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 자, 그래서 용어 정리로 갑니다. 우리가 중심지와 배우지는 다르잖아요. 중심지와 배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중심지가 하나의 원보다는 다수 크리스탈로는 이제 정육각형이 좋다. 그다음에 최소 고치는 중심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매출액이 되고 해당 중심지의 매출액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이 소비자들이 우리가 교통비를 내고 최대한 가겠다는 거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중심지다. 하나의 시장이죠. 점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갑돌이가 동네 슈퍼를 차렸습니다. 슈퍼. 그래서 동네 슈퍼를 차려서 이 점포가 있는 곳이에요.
학원이 중심지라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배우지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배우지라고 하는 것은 상권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권이라는 뜻이에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 여러분들이 이제 계신 곳이 여기가 학원이면 배우지죠. 우리 원장님 이제 상권 분석을 해서 인구라든지 이걸 보겠죠. 그럼 중심지가 성립돼서 중심지가 형성하려면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보는 거죠. 성립 조건은 일단은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우리 요약에 있지만 중심지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슈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마주해야 할 인원수예요. 이걸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고 하죠. 최소 요구치를 얘기합니다. 100명 정도 와줘야 현상 유지한다. 정상이면 얻을 수 있는 그 요구치죠. 자, 이걸 가지고 범위를 재는 게 최소 요구 범위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재화에 도달 거리는 최대한 고객들이 거기까지 가겠다는 최대한 거리예요. 자, 우리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있잖아요.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재화의 도달 거리는 최대한 가겠다는 거리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자, 책에는 이제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되어 있죠. 재화의 도달 거리도 맞고 도달 범위도 맞거든요. 그럼 얘가 더 넓게 있어야 돼요. 최소 고치가 그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교론에서는 항상 요거가 나오면 작고 얘가 커야 된다. 그 성립 조건은 이 재화의 도달 거리가 학교론에서 요거가 나오면 작아야 되잖아요.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요거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중심지가 성립하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중심지의 종류가 고차, 중차, 저차가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고차라는 것은 마트로 친다면 우리 집 앞에 슈퍼는 가깝잖아요. 저차가 동네 슈퍼면서 가깝고 규모는 작죠. 그러면서 중차가 중형 마트예요. 우리가 보통 SSM이라고 하는데 슈퍼마켓. 이마트도 우리가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중형 마트가 있고요.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대형 마트가 있죠. 할인마트. 이마트다. 그러면 동네 슈퍼는 가깝고 대형 마트는 멀죠. 근데 더 많은 기능을 합니다. 저차는 이제 아이쇼핑이나 시식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가능하죠. 하루 가서 이제 한 끼 때울 수 있죠. 한번 가서. 자, 그러면 갈수록 거리가 멀고 규모는 커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죠.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갈게요. 우리 집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멀지만 규모는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고찾기는 더 멀고 저찾기는 더 가깝다. 이렇게 하고요.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 집 앞에는 주민센터에 가깝죠. 이게 저차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 있고요. 시청이 멀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의 시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민센터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로 본다면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는 줄어들어요. 피라미드형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고차는 이마트, 중차는 동네 한라마트 같은 거 이러고 중형마트죠. 저차는 이제 슈퍼마켓 같은 거. 자, 그러면 고차 수가 적고요. 자, 시청은 적죠. 또 간격은 넓어요. 고차끼리는. 또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다양한 기능을 하죠. 중차에 흡수하는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적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차가 중차 옆에서 어느 정도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차는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분포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수는 적고 그 다음에 그 분포가 줄어든다. 그래서 향할수록 그 적어진다는 겁니다. 분포도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인력은 인력이라는 건 만류인력이에요. 그래서 두물체에 일어나는 만류인력은 두물체의 질량에 있는 비례하고 거리지금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체끼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항상 분수로서 유인력을 따졌을 때는
자, 중심지의 상호작용입니다. 형성과정이 아니에요. A 도시와 B 도시가 끌어당기는 어떤 유인력이죠. 그래서 중력 모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을 반비례한다. 그럼 인구는 많아야 되고요. 거리는 가까워야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 방식으로 가고요. 자, 그러면 자,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원형했다. 자, 그래서 철도 레일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로 아니라 두 도시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서부터 딱 결정됐기 때문에 레일이 마찰이 없어요. 경계 마찰이 없고 어떠한 뭐 중간에 뭐 강이나 바다 이런 그런 그 교통에 대해서 마찰이 없는 상태. 그냥 우리가 평지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제곱은.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깝다. 큰 도시가 거의 모든 고객을 끌어당겨서 작은 도시 쪽에 있는 분기점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끌어당기는 그 인력은 크기에 인구에 비례하고 분자, 거리 제곱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가서 계산 문제가 네일리가 나오는 거죠. 자, 컨버스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자, 그때 컨버스는 제가 계산 방식을 또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볼 건데요.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갑니다. 자, 허프는 이제 확률 모형으로서 두 도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점포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이제 넬슨의 8가지 원칙이 있고 피터는 좀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아까 집심, 집재, 국부적 산재성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터에 대한 이론은 뭐 암기법까지 암기법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고요. 우리 요약집에는 그 허프만 좀 계산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나눈 대로 네일리가 나올 것 같아서 컨버스가 작년에 제가 찍었거든요. 나온다고 해서. 근데 네일리의 이론을 제가 계산 문제를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어떻습니까? 위에 보시면은 상권의 영향력의 크기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상권의 경계 지점은 제가 컨버스 할 때 연결시켜서 가도록 하고요. 자, 컨버스는 이제 제가 문제를 좀 달았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를 해서 나중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프는 나름대로 이제 계산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기 요약집에 있는 것보다 요걸 이제 푸는 걸로 제가 제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입니다. 공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도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 요약집에는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습니까? 베버하고 내시가 있는데, 아이샤드와 그린넛은 이제 이윤극대화점으로 이제 합친 건데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지를 마무리할 텐데, 자, 이 계산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계산이 약간 편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A 도시, B 도시가 있다. C 도시는 A 도시부터 5km, B 도시는 10km 떨어져 있다. A 도시 인구는 5만 명, B 도시 인구는 10만 명입니다. 자, 중간에 3만 명이 있는데 내일 소매인력 법칙을 따르면 C 도시에서 A, B의 구매 활동에 갈 인규금은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3만 명에서 50%만 간다? 그럼 15,000명씩 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허프만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A 도시가 인구가 5만 명이고 거리가 우리가 5니까 5의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얘를 25니까 2,000이 되고요. 자, B 도시 유인력은 10만 명이고 거리가 10km니까 제곱에서 100이면 1,000이 돼요. 그럼 2대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2대 1이라는 것은요, 가볍게 본다면 더하면 3이잖아요. 그럼 3분의 2가 가고 3분의 1이 간다는 거죠. 그럼 3만 명을 넣어준 건 왜 그럴까요? 약분을 하죠. 그럼 얘가 2만 명, 10,000명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 강의를 이제 계속 들어주셨다면 약간 편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내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와 B에 대한 유인력이라는 것은 인구에 비례해요. 그럼 A와 B의 인구가 크면 유인력도 세죠. 그럼 최대한 약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A가 5만 명, 그 다음 B가 10만 명이면 1대 2로 가는 거죠. 그럼 몇 대 몇이 나오면 우리가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는 곱하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 무슨 말이냐? 거리는 바꿔서 계산한다는 거죠. B의 거리가 올라갈 것이고 A의 거리가 내려갑니다. 우리가 A까지 거리는 5km였고요. B는 10km잖아요. 그럼 A가 더 끌어당긴 유인력이 세다면 상대편의 거리를 가져와서 자기가 유인력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걸 곱한 게 유인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제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약분할 때까지 약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약분을 안에서 해버리죠. 그럼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2의 제곱, 1의 제곱을 요거랑 곱하는 겁니다. 그럼 요걸 곱하면 4대 2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끝까지 약분하게 되면 3대 1이 되니까 2대 1이 되니까 2일 나오면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 강의를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기본서 강의를 좀 들으시고 예전에 또 제가 좀 편법으로 연결시켜서 푼 문제가 있어요. 꼭 정리하시고요. 자, 컨버스는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을 얘기한다는 게 분기점 모형이에요. 자, 분기점은 끌어당긴 힘이 같은 경계 지점을 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분기점은 작은 도시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 이게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요약집에 되어 있냐면요. 요약집은 62페이지거든요. 62페이지. 우리가 요약집 적어드릴게요. 요약집 62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분기점의 두 도시의 인력의 크기는 같다. 끌어당김이 같은 겁니다. 근데 작은 도시에 가깝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쪽에서 이제 네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깝다. 그러면 구매 지향력이 같기 때문에 100명 있으면 50명, 1대1로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고차가 어때요? 그 자체적으로 큰 도시일수록 거의 모든 고객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상권에 대한 경계 지점. 자, 이거는 A, B보다 A가 더 크다면 작은 쪽에 오히려 가깝더라. 이렇게 보는데요. 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중심지의 위치를 상가들은 보다 낮은 계층의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보다 먼 거리부터 고객을 유인한다는 것은 자, 어때요? 그 자체적으로 큰 도시가 거의 모든 고객을 끌어당겨서 갖게 하는 게 오히려 멀리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A와 B가 자, 1만 명 한다면 끌어당김이 같잖아요. 그럼 상권의 경계 지점이라는 것은 분기점은 유인력이 구매를 갔던 1대1이 되거든요. 100명 있으면 50명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4만 명하고 B가 1만 명 있을 때는 자, 컨버스가 봤더니 희한하게도 이 분기점이 끌어당긴 힘이 같다는 게 작은 쪽에 더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어때요? 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들은 보다 낮은 계층의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보다 더 많은 거리로부터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그 말은 멀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큰 도시가 거의 모든 고객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같은 게 상권의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시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갖고 가시는 거죠. 자, 이걸 알아야 컨버스를 조금 응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컨버스는 자, 수정 소매 인력 법칙으로서 레일리 인원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분기점 이론이죠. 그래서 약간 편법으로 간다면 암기하는 방식이 자, 우리가 분기점에 비입 들어가잖아요. 그 비입 들어가니까 컨버스도 비입 들어간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네일리는 네일리 인력이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건 소매 인력 했을 때는 네일리론이고 수정이 붙었으면 컨버스죠. 경쟁하는 두 도시 각각 입지에 있는 소매 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이 나온다. 이게 바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네일리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고요. 자, 컨버스의 원리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 두 정보에 대한 구매 지점이 같다고 봅니다. 분기점 나오면 컨버스잖아요. 비입 들어가니까. 근데 경계 지점 나와도 컨버스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제가 가다가 차가 막히는데 큰 버스가 나한테 들이대요. 그래서 큰 버스를 경계하자. 컨버스 경계 지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그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조금 이렇게 냈고요. 우리 나와 있는 문제까지 해서 꼭 이걸 프린트하셔서 4배 크면 작은 쪽을 3으로 나누고 9배 크면 작은 쪽을 4로 나눈다만 하시면 컨버스는 다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넘겨보셔서 우리 요약집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요약집 이제 기출을 봤거든요. 자, 분기점의 두 도시의 인력이 크게 같다. 그럼 A까지 거리를 구하라. 이게 기출이었어요. 이게 먼저 나왔던 기출이죠. 9배가 큰 거로 나왔거든요. 작은 도시 쪽을 4로 나눠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허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게 마차의 개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마차의 개수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고객의 크기와 똑같은 소비센터의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쇼핑센터 거리가 마찰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허프 이론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 63페이지 가시면은 세 개의 면적이 있는 세 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제가 제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겠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큰 쪽이 올라가고 작은 쪽 도시가 내려간다. 무조건 넷 중에서 하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루트 4는 2고 루트 9는 3이거든요. 자, 루트 16까지 25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루트 4하고 9만 좀 추천해 드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도시에 가깝다. 두 도시의 거리가 있다면 그래서 분기점에서 지금 요약집에 있는 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A가 면적이 1000이었고요. 1000이고 B가 9000이라면 분기점은 작은 쪽에 가깝거든요. 여기 쏠려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가 8km란 말이에요. 8km.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객관식이잖아요. 1번 1km, 2번 2km, 자, 3번 4km, 자, 4번 5km, 5번 6km 나왔다면 당연히 반을 쪼개게 되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겠죠. 얘 아니면 얘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식을 대입시키면 이 식을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데 DA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거리가 올라가죠. 8km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를 씌워요. 그럼 큰 쪽이 올라간다는 거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1로 쓰고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가 9,000에 1000이니까 9잖아요. 이게 3이 되잖아요. 그럼 4로 나누면 2km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원리를 알고 이 편법을 안다면 두 문제 다 풀 수가 있는데요. 작은 쪽을 1로 봐요. 컨버스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먼 쪽을 루트로 씌우라고 해요. 그러면 1보다 더 멀기 때문에 이 분수가 봤을 때 1보다 크니까 위에가 크겠죠. 그래서 9,000분의 1000이니까 루트 9죠. 3이잖아요. 그럼 1대 3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1km면 3km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아니겠죠. 자, 2km면 얘가 2면 3배니까 6km니까 8km가 맞죠. 그래서 이게 얘와 얘를 더하면 4가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1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촌 동생이 94년생이에요. 그래서 9배가 크면 작은 쪽을 4로 나눈다. 4배가 크면 3으로 나누거든요. 그 문제가 얘입니다. 자, 얘가 왜 3으로 나누냐? 자, 얘는 자, 여기가 이제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A 도시가 쇼핑센터가 A, B가 있다. 자, 24km 전체가. 그래서 1000이고 4000이에요. 그럼 4배잖아요. 루트 4 하니까 9배는 이제 아까 4로 나눴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분기점의 모형에 대해서 상권의 경우는 어디인가? A서부터에 대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전체가 A와 B입니다. 제가 작년에 찍었어요. 작년에 4배가 나온다. 그래서 루트 4라는 게 출제가 될 것이다. 적중을 정확하게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거리거든요. 여기까지 거리. 전체 거리가 24km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컨버스는 여기 일로 봐요. 루트를 씌웁니다. 당연히 큰 쪽으로 가니까 4,000에 1000은 4잖아요. 1대 2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km면 2km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랑 더하면 3이 되거든요. 3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2를 3으로 나누면 3, 8이 24잖아요. 그럼 8km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9배가 크면 작은 쪽을 4로 나누고요. 4배가 크면 작은 쪽을 3으로 나눈다면 문제 다 풀려요. 교수님, 자, 16배도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4, 46이니까. 루트 25는 자, 5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씩 넓혀지는데, 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우리 처음에 9배가 공인중개에서 나왔고 4배가 감정평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4배 나온다고 찍었거든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프는 확률 모형이에요. 자, 이건 제가 그냥 확률 모형에 대해서만 이론만 넣는데, 허프는 이제 중심지 이론을 얘기도 하고 소매지역 확률 모형인데, 중심지가 상호잖아요. 소비자에 대한 미시적 분석인데요. 고객은 똑같은 거리에 있는 쇼핑센터라면 크기가 큰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똑같은 쇼핑센터와 거리가 가까운 쇼핑센터 물건을 구매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얘는 크기와 거리가 똑같은 쇼핑센터라면 마찰이 작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차의 개수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차의 개수가 제가 이제 빡친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리의 저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차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전에 제가 강의 때 했는데 빡친 개수라고 보는 게 100kg 떨어졌어요. 그죠? 100kg 떨어졌으면 내가 만약에 편의품 사러 가라. 그래서 콩나물 사러 가는데 100kg까지 오래요. 안 갑니다. 거리 저항이 크거든요. 빡쳤죠. 빡친 개수가 큰 거예요. 근데 전문품 같은 경우는 명품을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판매한대요. 멀어도 가요. 그럼 좀 덜 빡치죠. 마찰 개수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과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 조건도 관련이 돼요. 교통이 좋아. 비용이 적게 들어가. 그럼 나는 좀 마찰 개수가 작아지죠. 빡친 개수 작고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 교통이 불편해. 그럼 빡치니까 빡친 개수가 커다. 마찰 개수가 크다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크기와 거리와 똑같은 쇼핑센터 거리에 마찰이 작은 쪽으로 가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마찰 개수를 이용합니다. 얘는 효용이라는 것은 그 크기, 자 매장 면적이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개수성이 반비례하거든요. 쇼핑센터의 크기, 거리 마찰 개수 반드시 준다. 마찰 개수가 실제로는 이제 2로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1이다 그러면 1승을 하셔야죠. 각각 쇼핑센터의 효용을 별도로 계산해서 모두 합해서 분모로 대입하고 A, B, C를 가고자 하는 그 효용을 분자로 대입해서 확률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자, 허프의 모델입니다. 그럼 C로 간다. 그럼 C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수가 10,000명이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지금 밑에 크기를 본다면 1000이 면적이고 10이 제곱이니까 2가 맞춰야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10이 면적이고 B는 9가 거리인데 마찰 개수가 2고요. 640이 C는 면적이고 8이 거리인데 1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면은 우리가 A, B, C가 10, 80이 되거든요. 그걸 80이니까 100분의 80이니까 10,000명 중에 8,000명 가죠. 마찰 개수가 만약에 1이면 1승 한다라는 것만 좀 틀린데 저는 조금 기출 문제를 좀 다뤄봤어요. 그래서 요걸 프린트화 시켜서 또 한번 풀어보시면 허프의 모델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이론 때 네일리와 컨버스는 두 도시만 갖고 따졌기 때문에 결정론 쪽인데 얘는 점포의 수, 그 다음에 거리, 면적까지 따졌죠. 그래서 수거면이라고 암기하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X 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 똑같이 A, B, C를 깔고 A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정 매출액이라는 것은 현재 주민이 4,000명인데 35만 원이라는 것은 자 미리 해설을 보겠습니다. 마찰 개수가 2면 2승, 1이면 2승이죠. 그걸 곱하게 되면 전체 매출액은 14억이에요. 근데 퍼센트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려면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개수성에 반비례하거든요. 마찰 개수가 2니까 다 2승을 올렸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 나름대로 조금 약분을 해서 푸는 게 시간을 좀 절약합니다. 그래서 꼭 제가 하는 방식이 뭐 딱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계산을 하실 때 약간 어떻습니까? 편법을 좀 이용해도 좋다는 거죠. 그 훨씬 우리가 쉽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분을 하시고 계산하게 되면 훨씬 편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500, 300, 450이 나오면 수치가 커지잖아요. 그럼 저는 자 이걸 임의적으로 50으로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50으로 약분하게 되면 50으로 약분을 해봐요. 그럼 얘는 10이 되겠고 자 요거는 6이 되겠죠. 5, 6이 30이니까 자 요거는 9가 되겠죠. 5, 9, 45 그러니까 16, 9라는 숫자가 작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요거는 5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요건 1kg, 2kg, 3kg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숫자가 작아졌으니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10이고요. 자, 1의 제곱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위에 게 그냥 유인력이 되죠. 10, 10. 계산이 빠르죠. 그 다음 요거는 6을 됐고 약분하니까 2잖아요.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쟤는 9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이니까 3, 3은 9니까 얘가 1이죠. 그럼 6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6을 4로 나누면 숫자가 빠르죠. 6 나누기 4. 그럼 1.5가 되잖아요.
1.5. 근데 이게 꼭 이렇게만 하라는 어떤 FOM은 아니에요. 염료마다 다르게 풀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 좀 약분하게 되면 수치가 좀 작아진다는 거죠. 10, 1.5, 그 다음에 1이잖아요. 자, 10이 우리가 올라갈 것이고요. 자, 10에다가 우리가 10 더하기 1.5 플러스 1 플러스 하면 12.5잖아요. 그럼 12.5를 10으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10 나누기 12.5 하게 되면 0.8이 되니까 80%죠. 그럼 점유율은 80%고, 그 다음에 아까 14억에 80%니까 14 누르고 80%를 곱하면 돼요. 14 곱하기 80% 눌러보세요. 그러면 11.2억이라는 것은 11억 2천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63페이지 요약집은 일단은 구매할 인구수만 얘기를 했죠. 전체 10,000명에서 80%니까 우리가 8,000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액을 해서 나왔거든요. 최근에 이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허프가 나오면 이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할인점으로 방문할 확률은 80%고요. 거기에 대한 추정 매출액은 11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꼭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입주로 가기 전에 63페이지 넬스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냥 어떤 상점을 가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8가지 원칙인데 상호 보완 관계니까 양립성을 좀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 가게가 있으면 액세서리 가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넬스는 양 8가지 법칙을 그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고요. 자, 피터는 아까 점포의 종류만 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공업 입지론입니다. 자, 공업 입지론이 최근의 경향에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지 않고 그냥 베버하고 레시만 가볍게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 났기 때문에 좀 우리가 원료 지향과 시장 자유 입증 이용까지도 가고 그 원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레시는요 보통 수요를 갖고 따져요. 수요권 높이의 수량.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레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 수요권 높이가 이제 보통 높이는 가격이므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안쪽은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게 높거든요, 높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레시는 최대 수요 이론이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아이샤드 그린넛은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2,6대인데 아이샤드와 그린넛은 좀 출제 빈도가 낮고요. 1번과 2번으로 가져가세요. 1, 2번. 자, 그럼 베버의 이론을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문제는 안 냈는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걸 본 다음에 이제 입지론은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파트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 파트가 가성비가 낮다는 것은 자, 올해는 이론하고 계산 문제가 둘 다 떴어요. 그래서 이론이 나온 적이 있었고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본다면 계산이면 계산, 이론이면 이론 이렇게 나눠서 한 문제씩만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산 문제까지 나왔다면 올해도 이론하고 계산까지도 봐셔야 돼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컨버스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네일리가 뜰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허프가 나왔었거든요. 허프가. 그래서 허프가 28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뜸았다가 32회 때 나왔잖아요. 비었단 말이야, 공간이. 그래서 저는 네일리가 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공업입주론을 우리 다 이론 알기 때문에 요약집은 키포인트만 잡으면 되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들어가죠. 특히 베버와 레시를 갈려서 이론 자체는 암기할 수 있는데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 수송비 지향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장을 입지해요. 그럼 비용이 나갈 수 있고 내가 이익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고 내가 판매하려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 비용과 최대 수요율로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러면 베버는 비용을 적게 들어가지 않은 이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비용을 최소화시키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송비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고 수송비는 최소, 임금도 최소인데 모여있을수록 영향력이 강하죠. 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모여있으니까 서로 이익을 주죠. 그건 최대라고 하셔야 됩니다. 최소, 최대 이렇게. 그럼 이 칠판주기를 만들 때 원료가 필요해서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고 내가 이걸 만들어서 시장에 팔면 제품 수송비가 들어가요.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거리가 최소 지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게와 거리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멀거나 아니 무게가 많이 들어가면 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처음 나왔어요. 레이시가. 이게 그 역사를 씁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처음 나왔거든요. 레이시는 무조건 수요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장소에 가자. 그럼 수요가 많으려면 시장이 확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 쪽으로 가자. 이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배보 이론과 레이시론을 바꿔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편법으로 본다면 배보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비용 나온 배보 찍고요. 수송비를 또 강조했죠. 근데 수요에 시오 들어갔잖아요. 레시라고 나올 수도 있고 레쉬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무조건 레시다. 수요니까 이윤 극대화 쪽으로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자.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 자, 근데 이게 가성비가 낮은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원료 지수랑 입지 중량이라는 게 뜨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이론을 해야 되니까 이론을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원료 지향형은 원료가 나는 산지 쪽으로 가자는 거고요. 자, 시장 지향은 소비자가 있는 쪽으로 공장을 입자자를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렵죠. 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 곳으로 원료 수송비를 줄이려면 원료 산지, 그 다음에 제품의 수송비를 줄이려면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칠판 주개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 공장이 예를 들어서 장수 돌침대. 자, 이건 침대가 제품이 무거운 게 아니라 원석, 그 돌이 무거워요. 그럼 원료 산지에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 산지는 원료가 나는 곳. 그래서 국지, 지역으로 국한돼서 그 지역만 나는 국지. 자, 그래서 이걸 편지 원료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곳에 입지하는 게 좋고, 자,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 자, 소비자 지향이죠. 이걸 시장 지향이라고 해요. 시장.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 지향으로 가는데, 자, 이때 보편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현재는 그 지역만 국한돼서 나는 원료고요. 광물자원 같은 거. 보편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어디서나. 물과 공기는 소비자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럼 보편 원료가 있는 곳은 여기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칠판 주기를 만들려면 재료값이 들어가죠. 그럼 원료를 수송해야 돼요. 원료 수송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팔게 되면 제품 수송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자, 우리가 장수 돌치는 데는 침대보다 돌이 무겁기 때문에 원료가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원료 지향이에요. 근데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되면은, 자, 빈병이 원료입니다. 원료를 끌어와서 시장 근처에서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거. 물과 공기는 어디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제품이 만들어지죠. 제품이 더 무겁잖아요. 이거는 시장지에 입지하는 거죠. 자, 보리 같은 것도 원리지만 돌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이쪽까지 원료를 갖고 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원료 중량이 크다, 원료 무게가 없다. 그러면 이건 원료 지향으로 갑니다. 자, 근데 중량 감소는 시멘트 산업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석회석 같은 건요, 석회석이 원료예요. 무거워요. 이 원료를 제품화 시켜서 시멘트로 고치는 거죠. 시멘트는 한보대가 가볍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라 그래요. 중량이 점점 감소한다. 자, 원료가 부패하기 쉽다는 거는 꽁치 통조림은 상하기 쉽잖아요. 꽁치를 잡아다가 바로 우리가 통조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료 부패. 국지는 그 지역만 나는 현재. 자, 요 지수는 중량은 이따 설명하겠고요. 제품이 무겁습니다. 아까 제가 청량음료, 맥주 같은 경우는 원료는 가벼운데 이 제품에 대한 병은 원료고 이 제품에 대한 게 중량이 증가하니까 중량 증가 산업이다. 이렇게 암기하시죠. 그 다음에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거는 빵과 두부라고 적어놓으세요. 빵과 두부는 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지가 있는 시장지에 입지하고요. 자, 보편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과 공기는 당연히 공기가 물나 어디서 구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입지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좀 암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증시 감원이라고 암기하시는데, 자, 우리가 보통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증시는 증권시장을 줄임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론들을 잘려야 돼요. 그래서 감소는 원료, 증가는 시장, 감소는 원료.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고요. 자, 원료 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저 여기 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원료 지수입니다. 이건 원료 지수. 자, 이거는 입지 중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론에서 항상 무슨 지수가 나오면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원료가 올라갑니다. 국지 원료죠. 현재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중량을 제품의 무게로 나누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해놨네요. 자, 보편 원료 아무 데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물과 공기. 편제라는 건 그 지역만 나는 생산 원료, 광물 자원 같은 거 여기다 해놨네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당연히 자, 이 국지 원료가 크게 되면 자, 책에 이 요약지 보시면은 어때요? 위에가 크게 되면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은 1보다 크잖아요. 근데 시장 지향은 당연히 밑에 분모가 더 크면 1보다 작죠. 그럼 시장 지향이 되겠고요. 자유 입지는 아무 데나 입지도 돼요. 똑같으면. 이렇게 가지고요. 자, 입지 중량은 우리가 1+1이라고 하죠. 두 개 주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자, 국지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을 제품 나누게 되면 국지 원료과 제품은 원료 지수가 되고요. 제품은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2로 비교하는 것만 다르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여기서 자, 원료 지향은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위에가 크죠. 그래서 1보다 크고 그다음에 입주 지향은 2보다 크다. 자, 원료 지수가 1보다 작고 입주 지향이 2보다 작은 건 시장 지향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해놨죠, 제가. 그래서 이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 아까 증시 감원이죠. 감원, 감소는 원료. 원료가 부패하고 국지 현재 원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국지 원료, 중량 감소, 원료 지향이요. 그래서 국감원이 나와야 돼요. 국가를 감시한 소비자 보호이죠. 원료 지수는 이보다 커야 되고 입장은 이보다 커야 된다. 시장 지향은 제품이 무겁죠. 중량이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로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증시, 증가는 시장. 자, 제품 부패, 보편 원료고요. 원료수가 1보다 작고 입장이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자, 정책은 좀 쉬었다 갈 건데요. 자, 일단 거기서 말하는 등수송 비용이라는 것은 나갈수록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수송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원, 20원, 30원이 등수송비는 나갈수록 수송비에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전했다. 그럼 수송비가 20원 들어갔는데 노동비가 20원이 절약됐다. 그럼 이전에 대한 실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B로 이전했다면 옛날 시험에 나왔는데 만약에 노동비가 한 100원을 절약된다. 그러면 B로 옮기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옮기시면 그거를 이제 원을 그렸는데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이전하면 수송비가 20원이 들어가는데 노동비는 20원 절약된다. 근데 집적 이익은 10원이 더 높다. 그럼 당연히 B로 이전하겠죠. 뭐 그런 겁니다. 내시는 수요다. 그다음에 그린넛은 아이셔도와 그린넛은 이윤극대어로서 비용은 적고 수요는 많아야 된다. 합친 거죠. 통합이론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정책론으로 가겠습니다. 정책론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웃라인만 본다면 일단 저는 시장 실패와 외부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예복과 부예복과.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정책에 대한 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